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극신검을 통해서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에게 크게 패했죠. 그전엔 어땠나요? 2022년 지방선거 강서구에서 국민의힘 김태우가 이겼죠. 근데 1년이 지난 뒤에는 크게 패했어요. 그 원인은 뭘까요? 핵심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지만 가장 핵심 원인은 한 가지겠죠.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낮은 지지율을 얻었죠.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볼 필요는 있겠죠. 거의 17% 차로 패배해서 큰 패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패배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승리죠. 그래요. 선거인 수가 50만 명이 가까운데 투표수는 24만 표 정도 돼요. 48%.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13만 7천 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는 99만 5천 표를 얻었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거의 17% 차이죠. 그러면 투표수로 보면 어떤가?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만 5천 표를 얻었어요. 아주 크게 증가한 건 아니에요. 12,000표가 증가했죠. 12,000표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크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3개월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이죠. 2022년 3월 9일로 했었죠. (2022년 6월 1일) 19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만 표를 얻었죠. 19만 표보다 작잖아요. 그래요. 아주 많은 표를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주 커서 아주 큰 표를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지만,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에 비하면 거의 5만 표 이상이 감소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국민의힘은 김태훈은 왜 그렇게 크게 패배했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전에 김태우 후보는 13만 2천 표를 얻었죠. 거의 한 3만 7천 표, 거의 한 4만 표 가까이를 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얼마 얻었냐? 18만 1천 표를 얻었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죠. 9만 5천 표면. 진기훈 후보도 감소했지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더 큰 감소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13만 7천 표는 뭘까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그리고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을 찍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진경을 찍었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이탈 한 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 때 그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탈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신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어요. 2023년 3월 31일 그 선거가 있기 전 선거가 언제 있었나요? 10월 11일에 있었으니까 한 6개월 전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뤄보는 거죠. 2023년 문제 1. 2023년 한국의 정치 집단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1번 도덕성, 2번 정책에 간직된 뜻, 3번 경제 상황, 4번 재산 정책. 그래요. 도덕성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정당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시대적인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그랬긴 한데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뭔가요? 공정성이죠. 공정하지 않다 해서 어떤 지지하는 정당인데 지지하는 정당 구성원이나 정당 자체가 공정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해서 지지를 철회하냐 이것이죠. 비난을 하겠지만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 정당을 비판하는 그래요. 원인은 제공하겠죠. 혹은 상대방 정당을 비판하면서 결집하는 정도의 그냥 요인은 돼요. 예를 들어 파행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공정성을 해친 큰 사건 두 개를 꼽아라 하면 두 가지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죠. 조민 입시 비리 사태, 정유라 입시 비리 사태. 그래요. 좌파 지지자들은 조민에 대해서 비난 잘 안 하죠. 조민은 이제 좌파 정당과 연관이 있죠. 정유라는 비난을 많이 하죠. 우파 정당 인사들은 어떤가요? 지지자들 어떤가요? 정유라 별로 이렇게 비난 안 하죠. 조민을 비난하죠. 그래요. 그렇게 뭐 한국 사람들이 도덕성을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렇게 도덕성을 중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번 선거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법적인 사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근데 그래요.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그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확인이 되는가? 그렇죠. 확인이 되죠. 12만 5천 표에서 그 전에 12,000표가 증가했죠. 그래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표가 크게 감소한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죠. 그래요. 도덕적인 문제가 지지 정당을 바꾸는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 정당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현실에서도 드러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뭐 요인은 되겠죠. 그래요. 어떤 승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좀 도덕성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해서 뭐 지지를 철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도 마찬가지겠죠. 정책에 간직된 뜻, 한국에서는 이념이라고 부르는. 원래 참된 이념은 뭔가요? 진리가 간직된 관념을 가리키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정치에서 추구하는 관념을 그냥 이념이라고 그냥 부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좌파 정당이 우파 정책을 써요. 혹은 우파 정당이 좌파 정책을 써요. 그런 일이 흔하죠. 한국에서는 우파 정당이 좌파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죠. 한 최근 몇십 년간은. 그렇다 해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는다. 그런 현상은 좀 보이죠. 왜 그런가요? 원래는 철회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파 정당이 좌파 정책을 썼다 해서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이가 우파 지지를 철회하진 않죠. 그거는 이제 좌파 정당도 마찬가지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것이 우파 정책인지 좌파 정책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면 그래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정치인이나 정당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흥분하지만 다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 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 경제 상황.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아마 1번, 2번보다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IMF 사태가 터졌죠. IMF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IMF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미쳐요. 근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물론 경제 상황 그래요. 경제 상황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경제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 그래요.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렵죠. 그런 상황이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어요. 핵심 요인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안 미쳤으면 안 미친 이유가 있겠죠. 언젠가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압도적인 차이로 야당이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경제 상황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경제 상황이 분명히 좋은 핵심 요인 같은데 그럼 왜 그러냐? 사고는 있겠죠. 재산 정책. 그래요. 재산 정책은 어떨까요?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이 넷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4번 재산 정책이겠죠. 한번 볼게요.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비롯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잘못된 대응을 주요 패배 원인으로 꼽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서울에서 33만 표 정도 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지구에서 대선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면서 부동산 민심을 결국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요. 뭐 조국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도덕성 관련된 거죠. 그딸 비리 사태, 대학 입시 비리 사태.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래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뭐 승패를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객대장 개발 비리고 마찬가지겠죠. 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생겼지만 이재명 그 후보 역시 그때 표를 많이 받았어요. 비슷하게 받았죠. 아무리 비리가 있다 해서 표가 안 나오는 지지를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도덕성을 도덕성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불법까지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선이 됐겠죠. 그래요. 사본재산 정책이 굉장히 핵심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크게 패배하며 정권을 빼앗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 상황은 좋았죠. 어느 게 더 큰 요인인가요? 4번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2023년 한국의 정당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재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잘못을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이제 뭐 얘기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없어요. 인연도 없고 그냥 설명하는 것,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뭐 개인적인 뭐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제 1원이 누굴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예, 설명했죠. 책임이 있죠. 제 1 책임자. 그래요. 그래요. 누군지 알죠? 한국은행 총재였죠. 2014년에서 2022년까지. 그래요. 이주열 하는 총재가 그래요. 제일 큰 책임자였죠. 왜 그런가요? 그
급격한 금리 인하 그리고 충격적인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죠. 그 제2 책임자는 누굴까요? 여기 있죠. 여기 김현미 전 국회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지가 않죠. 그 시장 지배 시대 시장을 파괴하려 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자체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하여튼 뭐 정책도 실패한 거죠. 제1 책임자, 제2 책임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문제 2 윤석열 정부 초기 지지율 예, 그러니까 재산 정책의 실패는 어떤가요? 좌익 세력을 빼고 좌익 세력도 전부는 아니겠죠. 노른자의 좌익 세력을 빼고는 재산 정책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재산이나 소득이겠죠. 소득이 재산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실패하면 어떤가요?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아도 정권을 빼앗긴다. 낮은 지지율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제시하고 답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장기적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 낮은 원인은 1. 도덕성 그래요. 도덕성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죠. 그리고 도덕성으로 지금 도덕적으로 어떤 그래요. 공격받을 만한 일은 아직까지는 뭐 없죠. 여기 끝에야 뭐 공직자를 임명할 때 어떤 공직자가 지닌 어떤 도덕적 결함 뭐 그런 거는 뭐 그래요. 그런 실수들은 늘 있어 왔죠.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든 공직자를 임명하는데 어떤 그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은 항상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큰 어떤 도덕적 결함을 보인 적은 없죠. 조국 사태처럼. 2. 정책 자잘한 도덕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뭐 큰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잠시만요.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자를 임명하는데 어떤 그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은 항상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큰 어떤 도덕적 결함을 보인 적은 없죠. 조국 사태처럼. 도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자잘한 걸 하더라도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아니죠. 도덕적인 문제는 항상 청문회 때 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인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밝혀진 것은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요. 논란이 많은 거지만 그런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겠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에 간직된 뜻. 그래요. 우파 정당을 지지하면서 좌파 정책을 지향한다. 그런 건 안 보이죠. 우파 정책을 실행하려 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그래요. 일본과 이제 화해하려고 하죠. 그런 건 어떨까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 흥분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요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분할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아니 뭐 시간이 안 지나더라도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또 경제 교류를 위해서는 또 국가와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그래요. 또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 굴종 외교 같고 이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어떤가요?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면 뭘 하나요? 왜 자꾸 그렇게 비판하냐고. 장점도 많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태원 한론 세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흥분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가요? 짜증나잖아요. 왜 저 사람 딴 사람들은 사고 나도 그냥 슬퍼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꾸 그 정부에 요구하냐, 뭐 특별한 사람들이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 그렇죠. 이때 이 시기에 2022년 3월 30일 정도에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뭐 제3자 변제안으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극도로 반일 감정을 부추겼죠. 근데 이 시기에 이 글을 쓴 이는 뭐라 하나요? 이 말을 한 이는 그냥 지나가리요 이렇게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도 아무도 없죠. 그냥 지나갔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첫 번째는 좀 세계적으로 별로 좀 안 좋죠.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 은행 파산하고 4. 재산 정책.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그래요.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있었죠. 어떤 게 가장 핵심 요인 같을까요? 3번, 4번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4번이겠죠. 그래요. 누구 때문인가요? 두 명만 찍어라 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2명만 했으니까 뒤에도 2명만 해야 되겠죠. 2명. 여기 있죠. 이게 아까 했던 사람이고 여기 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단행한 인상. 임기치를 초과해서 금리 인상을 하니. 그래요. 한 명은 더 꼽으라면 누굴까요? 한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루로 원인을 제공한 여기 있죠. 제롬 파월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장기간 낮은 지지율이 현실화됐는데 제롬 파월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람은 자를 수 있으면 잘라야 되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뭐 보통 다 얘기해주죠. 태극신검에서는 다 얘기해줘요.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겠죠. 또 태극신검에서 언급되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태극신금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금리가 아니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급격히 올렸죠. 이 시장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또는 물가가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두 기준이 충돌할 때 한 가지 기준은 무시될 수 있다. 최근에 그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국기간 금리 인상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선진국에서 일어났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20개국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신용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5%포인트 인상했다. 20일은 미국 실리콘밸리 파산의 충격이 그간 영향을 겪은 스위스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로 밀어닥친 여파에도 석 달째 비스텝을 유지했다. 미국이나 FRB나 ECB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과 금융권에 큰 문제가 생겼었죠. 2023년 초에 은행이 파산하고 그랬죠. 물론 2023년에 일어나는 사다리 책임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주도한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있다. 이 말은 뒤늦게 사다리 책임을 중앙은행에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다리 발발하기 이전 2020년 7월에 사달이 일어날 것을 직관하고 우려되어 언급한 말이다. 물론 당시 다른 판단 방식과 다른 해결책 역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2년 7월 이 글을 쓴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큰 사달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래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났겠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악에도 정도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2017년에도 이 말을 남겼죠. 역사적으로 고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약탈하고자 하는 악은 반란이나 폭동이 간직된 악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며 이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악은 워낙 은밀하여 인식이 잘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일정한 시기에는 만연화되고 당연 시대는 경향이 존재하며 인식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고리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고리 정책을 썼죠. 그래요. 태극신금 4부에서 페이지 114페이지 10번째 줄에서 15번째 줄에 나오는 글이죠. 확인하면 이 글에서 확인하면 되죠. 여기에만 나와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 형식의 경우 사회의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금지시키는 것이 옳으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채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필수적인 경우에도 무이자는 아니더라도 저리로 동등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금리 정책을 수탈로 보고 태극신금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134페이지 42번째 줄에서 페이지 135 세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말이죠. 확인할 수 있죠. 기준금리는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금리가 아니다. 그래요. 아까 했던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요. 굉장히 몇 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기회 못 받고 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현실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도 회사채가 발행이 안 돼요. 기업이 조달하기 어렵죠. 기업은 삶에서 터전이라 했죠. 문제인 거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2022년 11월 달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솔루션에서 1,000억 원 모집에 130억 원만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고 그래요. 뭐 코리안리도 그렇고 1,000억 원 모집에 250억 원밖에 안 모였고 고금리 현상이 나온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민간 기업 문제가 있었는데 민간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본 자들도 있지만 실감이 안 나죠. 그건 기업 문제니까. 고금리가 어떤 문제, 집값을 하락시켰죠.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죠. 전세 사기,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 늘어. 그리고 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문제만 있었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고금리 현상이 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민들 중에서는 우파 인사도 많겠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넘었다. 우리도 집 사야 되냐?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집도 제대로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파 인사들 이런 걸 싫어하죠. 그래요. 재산 형성도 어렵게 하고 집도 못 사게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뭐 주택담보대출만 아니더라도 어떤가요? 대출을 쓰는 이들이 있겠죠. 뭐 대출을 쓰는 이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영향이 큰 거예요, 사실 기실.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재산이나 소득에 정부가 개입해서 개입하는 걸 별로 우파 인사들은 좋아하지 않고 특히 수탈을 싫어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낮은 지지율 그리고 이게 실현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놓고 얘기한 게 2023년 3월달 6개월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정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이도 있고 찬성하는 이도 있고. 찬성하는 이를 보자면 그래요. 한은 이창용 금리 미시조정 말라 발언한 적 없어. 한은 총재하고 그래요. 한은 총재는 고금리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요. 보니까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 보면 반대를 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이 주로 반대했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 주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을 압박을 해서
좀 저금리 정책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고금리 정책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 수 없는 양반인 거예요.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억울한 사람 안 생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금리 정책에 동조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고금리 정책에 동조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요. 한국은행 총재는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못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표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또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리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